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 무시했던 한국 뮤지컬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들으시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같은 고집쟁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한 편의 뮤지컬이 58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그 작품의 이름은 메이비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렸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지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가볍게 꾹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전파상이 앞으로도 더욱 진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슐츠입니다. 뉴욕에서 30년간 브로드웨이 평론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작년 토니상 시상식 날이었어요. 저는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죠. 무대 위에 한국인들이 올라섰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브로드웨이가 세계 뮤지컬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사람이거든요. 미국 뮤지컬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나라 작품들은 그저 모방작 정도로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 뮤지컬이라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를 넘어서 비웃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로봇이 주인공인 뮤지컬이라고요? 게다가 한국어 대사를 영어로 번역한 작품이라니.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할 리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객석에서 터진 울음소리 하나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였거든요. 58년을 살면서 뮤지컬을 보고 운 적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작품이 바로 메이비 해피엔딩이라는 한국 뮤지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한국 뮤지컬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 같은 고집불통 평론가가 어떻게 한국 작품에 이렇게 감동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편견 덩어리에서 진정한 감동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 전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려야겠네요. 저는 1985년생으로 올해 59살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뮤지컬에 푹 빠져 살았어요. 대학에서 연극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뉴욕으로 건너와 브로드웨이 전문 평론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뮤지컬은 미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적 상징이라고 믿었거든요. 브로드웨이야말로 뮤지컬의 성지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진짜 뮤지컬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오페라의 유령, 라이온 킹, 시카고 같은 명작들의 포스터가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죠. 저는 이런 작품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든 뮤지컬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K-팝이 인기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드라마도 몇 편 본 적은 있지만 그저 그런 정도였어요. 뮤지컬은 아예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우리는 아시아 뮤지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방작일 뿐이다. 독창성이 부족하다. 브로드웨이 스타일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였죠. 특히 저는 번역 뮤지컬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뮤지컬은 언어의 예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어로 만들어진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그 맛이 떨어진다고 여겼어요. 하물며 한국어로 만든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다니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에드워드, 당신은 너무 편견이 심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작품들이 많을 텐데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0년 경험이 헛된 게 아니야. 좋은 뮤지컬이 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다음 주에 개막하는 새 뮤지컬 리뷰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후배 기자인 제니퍼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 이거 좀 봐요. 제니퍼는 시사회 초대권 2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뮤지컬 시사회래요. 메이비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인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뮤지컬?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런 거 볼 시간에 차라리 클래식 리바이벌이나 보는 게 낫지. 하지만 제니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한국 콘텐츠가 인기라잖아요. 혹시 몰라요. 괜찮을지도. 괜찮을 리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봇이 주인공이라며. 게다가 번역 작품이고 브로드웨이에서 그런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제니퍼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작품들은 뻔했거든요. 어설픈 스토리에 진부한 음악, 그리고 어색한 번역, 시간만 아까울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편집장인 마이클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에드워드, 제니퍼한테 들었는데 한국 뮤지컬 시사회를 거절했다면서. 네, 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클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드워드, 우리는 평론가야. 평론가의 기본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라고. 아무리 한국 작품이라도 브로드웨이에 올라온 이상 우리가 다뤄야 할 대상이지 않겠어? 저는 내심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죠. 대신 제가 예상한 대로 실망스러우면 그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놀랄만한 작품일지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놀랄만한 작품이라니요. 30년 동안 수많은 작품을 봐온 제가 한국 뮤지컬 따위에 놀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 뮤지컬을 보러 가야 한대. 정말 시간 낭비야.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을지 몰라. 열린 마음으로 봐봐. 열린 마음이라니. 난 이미 충분히 열려 있어. 다만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을 구분할 줄 아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시사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리뷰도 대충 써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그 하루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사회 당일 저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극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무대가 생각보다 작았고 세트도 소박해 보였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관객들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언론 관계자들과 업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니퍼 옆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역시 기대할 게 없구나. 조명이 어두워지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부터 제 예상대로였어요. 주인공들은 로봇이었고 무대에는 한국적인 소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냉장고, 쌀통, 그런 것들 말이에요. 이게 뭐야?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브로드웨이 관객들이 저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음악이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멜로디는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뮤지컬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더 조용하고 더 내성적인 것 같았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제 기준에는 어색했습니다. 로봇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로봇처럼 움직였는데 그게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주변 관객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박수는 예의상 치는 정도였고 웃음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니퍼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무대에 시선이 고정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로봇들이 점점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올리버라는 로봇이 사랑에 대해 노래하는 장면에서였습니다. 그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봤지만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 로봇이 부르는 노래였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생전에 제게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에드워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게 사람다운 거란다. 그때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왜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걸까요? 올리버가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노래할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왜 로봇 노래에 감동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공연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기립박수였어요. 제가 기립박수를 치다니 이건 정말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드워드,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이 작품을 비웃으려고 왔는데 지금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극장을 나오면서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로봇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감동적이었을까요? 한국어 대사를 영어로 번역한 작품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러웠을까요?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계속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물어봤어요. 어땠어? 예상대로 별로였어? 아니야.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정말? 그럼 리뷰는 어떻게 쓸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리뷰를 써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작품을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칭찬하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올리버의 노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단순한 가사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뷰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보기로 한 거예요. 30년 평론가 생활에서 같은 작품을 2번 보고 리뷰를 쓴 적은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티켓을 예매하면서도 제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작품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제니퍼가 제 컴퓨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드워드, 또 보시는 거예요? 응, 리뷰를 정확히 쓰려면 한 번 더 봐야겠어. 와,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었거든요. 마음에 든다고 하기에는 여전히 저항감이 있었고 그렇다고 싫다고 하기에는 뭔가 아쉬웠어요. 2번째 관람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뮤지컬을 보러 가면서 설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2번째 관람 날, 저는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일찍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무대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볼 때는 어색하게 느껴졌던 한국적 소품들이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김치 냉장고는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가정의 따뜻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고 쌀통은 일상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로봇들의 움직임도 달랐어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로봇이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올리버와 클레어의 관계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들은 로봇이지만 사랑을 꿈꾸고 미래를 그리며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인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음악도 다르게 들렸습니다. 첫 번째 들을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했는데 이번에는 그 익숙하지 않음이 오히려 신선함으로 다가왔어요. 미국 뮤지컬과는 다른 정서가 있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독특한 매력이었던 거예요. 중간에 올리버가 사랑이 끝나도라는 노래를 부를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사랑은 끝나지 않아.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올리버의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로봇의 노래가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깊이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 작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작가가 박천유라는 분이고 작곡가는 윌 에런슨이라는 걸 알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작품의 탄생 과정이었습니다. 박천유 작가가 실제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만든 작품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윌 에런슨과 함께 몇 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터뷰를 읽어보니 이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로봇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싶었다고, 사랑과 희망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비웃었던 이유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말이에요. 국적이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에 담긴 진심이 중요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뷰를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비평적인 글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제 마음의 변화에 대해 쓰고 싶었어요. Maybe Happy Ending, 편견을 깨뜨린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 리뷰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은 작품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감상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뮤지컬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의 관람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뮤지컬은 언어나 국적을 넘어서는 예술이라는 것을. 글을 쓰면서 저 자신이 놀랐어요. 30년 동안 고수해왔던 제 평론 철학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브로드웨이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신념이 말이에요. 올리버와 클레어라는 로봇 캐릭터는 우리 인간보다 더 순수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은 국경을 넘어 모든 관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리뷰를 다 쓰고 나서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마이클은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드워드, 이게 정말 내가 쓴 리뷰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네, 제가 썼습니다. 왜요? 이상한가요? 이상한 게 아니라 감동적이야. 30년 만에 이런 글을 쓰다니. 정말 그 작품이 그렇게 좋았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 인생을 바꾼 작품입니다. 리뷰가 게재된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자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평소 까칠하기로 유명한 에드워드 슐츠가 한국 뮤지컬을 이렇게 극찬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동료 평론가들도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드워드, 정말 괜찮아?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진짜 제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한 리뷰를 넘어서 칼럼을 쓰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문화에 대한 겸손함을 배우다였습니다. 30년간 저는 미국 뮤지컬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 작품들은 모방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메이비 해피엔딩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칼럼에서 저는 제 편견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평론가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했어요. 뮤지컬은 감정의 예술입니다.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뮤지컬이에요.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 칼럼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특히 젊은 평론가들이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에드워드 선배 덕분에 우리도 다양한 작품을 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제 변화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한국 뮤지컬이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은 거야. 그동안 편견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나 말이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78회 토니상 시상식 날이었어요. 저는 매년 참석하지만 올해는 유독 떨렸습니다. 메이비 해피엔딩이 여러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거든요. 시상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 작품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이 한국 뮤지컬을 인정해줄까? 시상식이 진행되면서 메이비 해피엔딩이 하나씩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향상, 조명상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환호했어요. 마치 제 작품이 상 받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 작품상 발표 순간이 왔습니다. 발표자가 봉투를 열면서 저는 숨을 참았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78회 토니상 최고 뮤지컬상은 메이비 해피엔딩.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평론가 생활에서 시상식에서 운 건 처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박천유 작가와 윌 에런슨이 올라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중얼거렸어요. 이 두 사람이 만든 작품 덕분에 제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박천유 작가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였습니다. 이 상은 한국 뮤지컬만의 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창작자들이 함께 받는 상이에요.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신 브로드웨이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문화에는 정말 국경이 없는데 저는 스스로 국경을 만들어 놓고 살았던 거예요. 시상식이 끝나고 애프터 파티에서 저는 박천유 작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작가님, 제가 처음에는 당신 작품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작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박천유 작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론가님, 고마워요. 처음에 무시하셨다가 마음을 바꾸신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소통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날이었어. 토니상 때문에. 토니상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작품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뮤지컬, 남미 뮤지컬, 심지어 실험적인 작품들까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니퍼가 또 찾아왔어요. 에드워드, 이번에는 일본 뮤지컬 시사회예요.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지.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작품 있으면 꼭 알려줘. 제니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을 찾은 거야. 그동안 너무 고집스럽게 살았구나 싶어.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도 다르게 조언합니다. 편견을 가지지 마. 어떤 작품이든 일단 열린 마음으로 봐. 그러면 뜻밖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 몇 달 후 뮤지컬 전문 팟캐스트에서 저를 인터뷰했어요.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에드워드 님이 브로드웨이에서 본 작품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뭔가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Maybe 해피 엔딩이요. 제 인생을 바꾼 작품이거든요. 정말요? 한국 뮤지컬이요? 네.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그 작품이 제게 준 감동은 그 어떤 작품도 줄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Maybe 해피 엔딩을 보러 갔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니까요. 요즘 저는 강연도 자주 합니다. 문화 다양성과 열린 마음이라는 주제로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사람들에게 편견을 버리라고 말해요. 문화는 크기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뮤지컬로부터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말해요. 에드워드님 덕분에 다양한 작품을 보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Maybe 해피 엔딩이 제게 준 선물은 감동만이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과 그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기회까지 준 거구나. 지금도 저는 매주 새로운 작품을 찾아봅니다. 어떤 작품이든 처음에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요. 그래야 진짜 좋은 작품을 놓치지 않거든요.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기 어렵죠? 그토록 고집스러웠던 평론가가 한국 뮤지컬 한 편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자신만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저처럼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어떤 것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판단하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Maybe 해피 엔딩은 지금도 공연 중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세요. 저처럼 감동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새로운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꼭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 무시했던 장르, 편견을 가졌던 것들에 한 번쯤 기회를 주세요. 저처럼 놀라운 발견을 하실지도 모르거든요. 문화에는 정말 국경이 없어요. 좋은 작품은 언어와 국적을 넘어서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제가 그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박천유 작가와 윌 에런슨 작곡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이 만든 작품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이비 해피엔딩을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도 감사해요.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작품이 토니상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만의 메이비 해피엔딩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열린 마음을 잃지 마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당신도 이 이야기를 느껴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러분이라면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외국인이지만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작은 땅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다니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죠. K-팝에 이어 이제 뮤지컬까지 한국 문화가 브로드웨이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걸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메이비 해피엔딩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깊은 정서와 창의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성공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감동적인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게 여러분 나라의 힘입니다. 감동전 파상에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감동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테니까요. 감사합니다.